3회부터 볼 거예요. 3주간 3, 4, 5회. 네, 수능 완성 지금은 다 풀었죠? 다 풀었니? 혹시 아니면 매주 풀어오는 거니? 다 풀었죠? 근데 이제 오기 전에 그 전날에 꼭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수업을 듣는데 좋겠죠. 촬영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칠판을 액티브하게 쓸 수가 없어. 네, 빨리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못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수능 완성 역시나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 부분이니까 문법 11번부터 16번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에서는 조금 특이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법 너희들이 이제 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 일단 음운 부분이 있죠. 음운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문법 요소가 있어요.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니네는 옛한글 문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니네들 같은 경우 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맞춤법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많이 다루어요. 니네 이제 그 독서와 문법 2에 주로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독서와 문법 1에 있는 내용들, 이과생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의문 체계,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단어 형성,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이런 단순한 구조들을 이제 주로 얘기한다면 니네들은 실제로 그것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까보면 똑같은데 니네들이 이제 규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은 되게 구체적이잖아. 하나하나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규정을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에 단어와 의문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57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1번 문제를 보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11번 문제는 뭐가 나올 거야? 의문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의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의문 문제는 의문 체계,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의문 체계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의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런 의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라면 이제 이과에서나 나오지 문과에서는 유치해서 안 나오죠. 이제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발음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문 변동을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거의 두 가지의 유형을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변동의 양상을 묻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개별적인 규정, 요것이 있겠죠. 그러면 변동의 양상이든 개별적인 규정이든지 간에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규정과 규정, 개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언어 사례하고 연결시키는 걸 겁니다. 자, 그럼 변동의 양상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변동의 양상은 몇 가지가 있죠? 변동의 양상 몇 가지? 촬영하고 있어. 대답 잘해야 돼. 자, 여기를 안 온 학생들이 여기 오고 올걸. 그럼 우리 뭐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을까? 그럼 안 오는 애들이 와 저기 갔더니 피자하고 치킨을 먹고 있어. 이렇게 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변동 영상은 4가지가 있죠. 4가지. 첫 번째는 뭐지? 교체. 두 번째는 뭐지? 이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약. 첨가 먼저 얘기했니? 미안해. 네 번째는 첨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변동의 양상으로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파악하는 방법. 자, 어쨌든 뭐 교체는 어떤 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거고, 탈락은 어떠한 음운의 음가가 사라지는 거고, 축약은 둘 이상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요. 개념으로 외우는 건 의미 없고, 문법은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의문 변동 양상을 실제 언어 사례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의 양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교체는 A라는 의문이 B로 바뀌고, 탈락은 A라는 의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져요. disappear. 그 다음에 이제 축약은 어떻게 되죠? A와 B라고 하는 이 의문이 뭘로 바뀌어? 새로운 C라는 의문으로 바뀌는데, 이 C라는 의문은 A와 B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음으로 될 때에는, 자음 축약이 되려면 C가 뭐여야 돼요? 네, 피카츄 털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음으로 될 때에는 C가 대부분 뭐다? 이중 모음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의문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는 원래 없었던 부분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양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죠? 지우기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죠. 지우기. 예를 들어서 국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국물의 발음이 국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국물이라고 발음할 때 양변에 똑같이 있는 그 의문들을 지워주는 거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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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다. 그러면 이쪽에는 기억이 남고 이쪽에는 이응이 남아. 그럼 형태가 뭐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교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양상을 묻는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한 이 한 가지 변화가 아니고 어떤 낱맛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일단 봅시다. 읍다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의 발음은 읍다예요. 이걸 내가 방금 얘기했던 양변 지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는 리을, 피읍, 디귿이 남고 이쪽에는 비읍하고 쌍디귿이 나와요. 자, 이런 형태를 어떻게 찾을 거야?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아? 그 의문이 존재했던 공간을 보시는 거예요. 의문이 존재했던 공간을 봐야 돼요. 그 공간을 볼 때에는 뭐는 없애야 되지? 처음 그 초성 쪽에 나오는 이 이응은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거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람이라고 있으면 이거의 위치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이쪽으로 올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냥 다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는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디귿 이 위치하고 쌍디귿 이 위치야. 그러니까 얘하고 관련 있는 건 얘야. 이걸 나누는 거죠. 파란색 화살표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얘하고 관련 있는 건 얘야. 그러면 이 노란색 화살표를 이쪽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위치에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리을, 피읍하고 비읍은 형태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의문이 있고 하나의 의문이 된 이 축약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C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피카츄 털이 와야 된다고. 근데 이거 피카츄 털입니까? 아니죠. 피카츄 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축약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가 정리해 준 것들을 기억하는 애들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B 위치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문 변동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비읍이 오면, 이 위치에 비읍이 오면 뭐 오게? 그래, 교체인데 교체 중에서 뭐게? 그건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니은, 미음, 이응이 나오면 비음하고, 리을이 오면 유음하고, 전설모음이 써있으면 전설모음하고, 거기에 쌍디귿, 쌍기역, 쌍시옷 이것이 있으면 된소리대기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비읍은
리을 피읍하고 비읍인데 이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비읍이 된 축약은 아니니까 그럼 비읍은 뭔가 교체된 거야. 뭐가 교체됐을까? 당연히 조음 위치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그것이 변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 피읍과 비읍이 연결이 되는 거야. 리을은 어떻게 됐을까? 탈락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고 어쨌든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도 나온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아졌을 때 애들이 많이 범했던 그 실수나 아니면 오류들이 여기에서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있는 거. 늘 얘기했던 뭐 기억이 쌍기역으로 갈 때 절대 첨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완전 다른 의문이다 라는 얘기. 그거를 오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변동이 한 낱말에서 여러 개가 존재했을 때 그거를 일일이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답이 가장 많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네 가지의 그 의문 변동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1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4장 12항하고 5장 19항이 있어. 그럼 거기 개념 설명이 있고 뭐 어쩌고 있죠? 그런데 의문 문제는 변동의 양상 아니면은 어떤 개별 규정을 적용시키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냐면 언어 사례랑 연결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의문 변동 양상을 묻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뭐만 보면 돼? 그 변동의 양상과 언어 사례하고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언어 사례는 뭐가 있어요? 예문으로 줬잖아. 놓고, 안턴, 쌓지. 그 다음에 담력, 강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그냥 연결시키면 사실 되는 거거든. 굳이 거기 위에 있는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 소리와 합쳐서 키읔, 티읕, 치읓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거 보면 더 복잡해. 정신만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건 변동의 양상을 묻는 거니까 노치라고 하는 거, 노치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강릉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강릉. 이 양변 지우기를 사용해서 이거는 히읗과 지읒이 치읓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자, 이쪽 지역에 피카츄 털이 있으니까 이건 축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B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축약과 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 보기 2에서 고르면 되겠죠. 한 의문이 없어진다. 탈락. 없던 의문이 덧붙는다. 첨가. 두 의문이 한 의문으로 합쳐진다. 축약. 그 다음에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교체죠. 그러면 첫 번째 가에 해당되는 거는 축약이니까 C.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거는 교체니까 T. 그래서 CD 플레이어.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니네 CD 플레이어는 아니? 그 정도는 알아? 요즘도 나와요? CD가 요즘도 나오니? 나오겠죠? 다 MP3만 있지 않겠지? 자, 이제 지웁니다. 보통 이제 수능의 구성을 보면 의문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단어 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쪽에서 문장의 짜임 혹은 문장 다듬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쪽에서 사전 활용하는 문제 있죠? 사전에서 이제 사전 형식을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사전적 정보들을 이끌어내는 문제가 나오고, 문법 요소에서 뭐 높임이나 피사동, 시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탄글 문법이 나와. 그렇게 해서 6문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좋은 구성인데 EBS 이 교재는 별로 이렇게 구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막 만들었어. 막 만들어서 도대체 얘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라는 생각이 좀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탐구 결과.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소리에 관한 것이에요. 이 중에서 제5항과 13항은 된소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음 사례들을 토대로 된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맞춤법 표기에 대해서 탐구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음운 규정하고 음운, 소리 규정이죠. 그 다음에 표기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규정. 요 두 사이에서 가장 혼동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된소리. 이 된소리의 얘는 발음이고 얘는 표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이소리. 사이소리의 발음과 표기, 요 사이에서 많이 애들이 혼동하죠.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하고 된소리 표기, 요 두 가지의 규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규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묘하게 겹쳐있고 비슷한 말들이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표기 규정이야. 그리고 이제 사이소리는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은 빼놓고 요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 발음 규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된소리가 우리가 발음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파열음 뒤에 뭐가 결합되면 안울림 예사소리 그, 드, 브, 스, 즈가 결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얘가 된소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된소리 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얘가 뭐여야 돼요?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말음이어야 돼요.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어간 말음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어미의 초성이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지읒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디귿을 왜 안 썼지? 정신이 나갔어요. 이 디귿, 이런 것들이 쓰이면 뭐가 된다고요? 된소리로 된다. 그래서 신발을 신다, 머리를 감다. 머리를 감고 왔어요? 감고 왔어요? 머리를 감고 왔어요? 신발을 신고 머리를 감고 왔어.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형, 사형, 을 다음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을것,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기억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표기 규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한 낱말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것은 된소리로, 이게 한 화면에 나와. 요게 여기까지 써도 나와. 된소리로 적는다. 요거요. 한 낱말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 애들한테 애들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야. 까닭이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것. 즉, 이게 요거랑 겹치는 부분이죠. 이게 까닭이거든요. 이게 아닌데 된소리가 된 거는 된소리로 적는 거야. 자, 봅시다. 자, 덥석이 있어요. 뭐가 맞아요?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 위에 거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듬뿍. 뭐가 맞아요? 차마 이거를 내가 듬뿍이라고 못 읽겠다. 듬뿍.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덥석, 발음상 뭐가 있어? 쌍시옷이 있어. 근데 얘는 왜 시옷으로 썼어? 왜? 얘는 그러니까 까닭이 있는 거야. 까닭이 뭐야? 이거에 해당되는 거. 즉, 비읍 다음에 시옷이 왔어. 까닭이 있네. 그럼 까닭이 있으니까 된소리로 안 써. 까닭이 없어야 된소리로 써. 그럼 듬뿍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얘는 미음 다음에 쌍비읍이 올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상관이 없어? 이거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된소리야. 근데
까닭이 있는데도 된소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까닭이 있는데도 된소리로 적는 거. 네. 같거나 비슷한 말이 겹쳐 나는 경우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도 된소리로 적어요. 그 뭐가 있을까? 똑딱. 원래는 이 기역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안 적어. 까닭이 있으니까 된소리로 안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적는다는 거죠. 그죠? 싹둑은 싹둑. 이거는 싹둑이라고 적어요. 이거는 비슷한 소리가 아닌 거야. 똑딱은 시계가 똑딱 비슷한 행동이야. 그죠? 똑딱 똑딱. 이 싹둑은요? 싹둑. 다른 거죠. 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말이 아니라서 안 돼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탐구 사례를 보시면은 표준 발음이 있고 올바른 표기가 있고 잘못된 표기가 있어요. 잘못된 표기는 지워요. 잘못된 거니까 규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지. 그럼 그 올바른 표기에서 있는 것, 깍두기라고 하는 그 부분, 법석, 딱지, 이거는 된소리로 났는데 된소리로 안 썼다. 왜 그럴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똑딱똑딱 짭짤하다 쓱싹쓱싹, 이거는 된소리로 썼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말을, 같거나 비슷한 말이 겹쳐나니까. 자,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되고, 이 규정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이렇게 다 탐구할 필요가 없겠죠. 설마 된소리 규정이라든지 된소리 표기 규정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니네들이 이걸 탐구할 수 있나?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안 돼.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탐구 안 돼. 자, 봅시다. 거기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정답인 5번을 보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이거는 그 위에 거를 얘기할까 밑에 거를 얘기할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다시 해봅시다. 다시 보기를 가세요. 보기를 가고 탐구 사례, 표준 발음, 깍두기, 법석, 딱지 옆에다가 A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똑딱똑딱 짭짤하다 쓱싹쓱싹 옆에다가 B라고 적어두세요. 자, 이제는 따라오기 편하겠죠? 그래서 자기 눈이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따라오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꼭 이렇게 치환하는 거지. 수학에서 좀 어려운 공식이 있으면 그거 귀찮으니까 그거를 A로 묶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묶었어요. 치환했어.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이거는 지금 기역하고 비읍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거는 네,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이건 B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아닌 거는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장들을 볼 때 조금 심플하게 보려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어진 문장이라든지 안긴 문장들을 잘라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 5번 선택지를 볼 때 먼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뭐뭐이면, 이건 가정이란 말이야. 그럼 가정된 부분을 빼버리고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적는 그 부분은 바로 A 부분에 해당되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서 나는 경우, 이거는 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구분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것이 내가 이게 된소리 표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5번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선택지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판단해야 돼.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게 힘든 작업이라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만 보면 한 단어 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준 발음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사실 이거 개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모르는 애들은. 한 단어 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러면 거기에서 표준 발음에서 뚜, 썩, 찌, 딱, 짤, 싹, 이 글자들, 네, 그 글자들이 두 모음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모음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죠. 뒤쪽에는 모음이 있는 건 맞는데 앞쪽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역이나 비읍과 같은 자음이 있죠. 그래서 틀렸어. 그렇게 판단해. 그러면 이제 틀렸으니까 2번 넘어가. 이렇게 푼다고? 미친 짓입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법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그 문법 체계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할 수 있어야 돼. 100% 완벽하게 외우지는 않더라도 사이시옷 규정은 이런 거고 된소리 표기의 규정은 이런 거고 음운 변동 뭐 비음하는 그런 거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음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가 선행되는 모음, 이중 모음까지도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문제 지금 12번 문제까지는 사실상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문 체계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문하고 관련된 규정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내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예요. 13번 문제, 이제 호칭하고 관련된 건데, 호칭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선택지를 일일이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일단 13번 문제는 답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귿 시옷을 보면 3번이에요. 디귿 시옷을 보면 디귿 부분을 보게 되면 디귿 부분은 할머니가 아범 왔니? 그런데 왜 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할머니가 누구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얘한테 아범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 그 다음에 시옷 부분을 보면 채원 아빠가 작은 아버지가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채원 아빠가 작은 아버지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상 어떤 호칭이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마치 채원 아빠의 작은 아버지, 채원 아빠의 동생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거의 기준점은 누구니? 기준점은 누구야? 채원이에요, 다. 채원이를 기준으로 해서 할머니인 거고 채원 아빠의 할머니는 아닐 거 아니야. 아범의 할머니도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채원의 기준으로 작은 아버지고 채원의 기준으로 아빠고요. 채원의 기준으로 작은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를 여기에서 이 존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돼. 좀 꼬여. 자,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모두 다름에도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다름에도 자르세요. 화자와 청자와 모두 다름에도 잘라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다름에도 다 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이 얘가 화자
얘는 대상이면서 청자. 대상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뭐죠? 청자는 또 다른 거죠. 청자는 누구? 청자는 채원이. Got it?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돼?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거야. 이거는 겹치고 듣는 놈이랑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름을 당하는 놈이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듣는 놈이랑 놈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부름을 당하는 애가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어쨌든 청자하고 화자가 4명이 다 달라. 다 다르죠? 됐죠? 여기까지 확인이 됐죠? 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르세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요. 자, 지금 이 호칭들은 누구를 고려한 거라고? 누구를 고려한 거야? 다 채원이를 기준으로 고려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건, 채원아빠가 작은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누구하고의 관계야? 이 호칭어가 얘랑 얘의 관계야? 얘랑 얘의 관계야? 아니면 그냥 얘 이름이야? 얘랑 얘의 관계죠. 그치? 즉 청자와 대상의 관계를 고려한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범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야? 얘와 얘의 관계인 거지.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라고 하는, 고려하지 않고가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일단 첫 번째, 부모님이 자식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호칭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어른이니까 이름을 부르면 되죠. 그쵸? 온정아 이렇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부를 때? 아유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새끼 기분 좋을 땐 내 새끼, 기분 나쁠 땐 개새끼 이렇게 되는. 개새끼. 네. 뭐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막내? 그렇게 이제 막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속에서의 자기의 위치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아, 우리 딸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가 뭐가 있어요? 누구누구 아범이라고 하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거죠. 아범아.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는 뭐라고 불러요? 어머마 이렇게 부르는 거지. 네. 아빠, 엄마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호칭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작은아버지가 낳은 그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아범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에서 나타난 거는, 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아범이라는 표현이 엄마와 아들, 엄마와 결혼해서 애를 낳은 아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기에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나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설명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대상, 작은아버지를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도 작은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아범이라고 했고 채원아빠는 작은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3번 선택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청자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맞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맞는데 이 부분만 틀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13번은 바로 이런 문제였는데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13번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13번에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서로 복잡해져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표준어 규정 중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 항목 내용을 정리한 거다 라고 됐어요. 이를 토대로 기억 미음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조항과 관련 있는 사례 표준어 비표준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이 흔하게 나오는 문제 형식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 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다? 규정이 나오게 되면 그 규정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 사례하고 연결시키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켜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8항, 9항, 11항, 12항, 13항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표준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 표준어가 그 각각 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미 보기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조항과 관련 있는 사례가 연결이 깔끔하게 돼 있어. 그거를 읽는 거야. 선택지는 그거를 읽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것을 제대로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생각하면 돼. 각 항에 있는 규정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거야. 요걸 하면 돼. 그래서 규정이 나오면 너네들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규정을 만나게 될 건데 규정 15항 이렇게 돼 있으면 제 15항 돼 있으면 그 15항 안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나누는 거야. 15-1, 15-2, 15-3, 15-2는 우리 집 앞에 오는 버스예요. 네, 안양과 군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오는 거는 11-3. 진짜 여기 대치역에서 마주쳐가지고 여기서 바로 타면 우리 집 가요. 그래서 나 때리고 싶거나 뭐 그러면은 여기 대치역, 여기 우리 학원 바로 맞은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11-3을 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양까지 와가지고 금용 아파트라고 하는 정류장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내리면 바로 앞에 금용 아파트가 딱 보여요. 그럼 거기 주차장 입구가 하나야. 거기서 서서 기다려. 내가 이제 나타나. 그럼 거기서 딱 때리면 돼요. 네, 그렇게 때리면 돼. 자, 그러면 세분화 시켜봅시다. 파랑을 볼게요. 파랑 다 하진 않고 일단 파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서 널리 쓰이는 말들은 음성모음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다만 어원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양성모음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파랑은 음성모음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양성모음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냥 다 써있어. 둘 다 된다고 써있어. 어떤 경우는 양성모음을 쓰고 어떤 경우는 음성모음을 쓴대. 그럼 그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걸 구분해? 아닌 거지. 여기에 이렇게 써있다.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니네들이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둘 다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파랑을 보면 부조, 음성 우하고 양성 오하고 같이 있네요. 사돈, 이거는 둘 다 양성이네요. 그럼 부조는 뭐야? 바뀌어서 쓰이는 거. 그거고요. 사돈은요. 둘 다 양성으로 그대로 써있는 거야. 그럼 사돈이 뭐야? 사돈이.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다. 즉, 그 선택지에 설명해 보면은 기억의 부조와 사돈을 부주와 사둔 대신, 즉, 음성 모음을 안 쓰고 양성 모음을 쓰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다만 뒤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양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원의식을 의식하는 경향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거기에 있는 걸 연결시켜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죠.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잘라. 그러면 이 역행동화
이 역행동화, 이거는 전설모음어죠.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역행동화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외 경우가 있음. 뭐야? 표준어이니까 아닌데 표준어인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내기, 이거는 이 서울나기가 이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내기로 바뀐 거고 유기장이는 이의 영향을 받아도 계속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어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서울내기는 유기장이와 달리 뭐 다른 거 맞죠? 이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난 형태이므로 일어났어요. 구항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구항의 내용에 해당이 안 돼? 구항의 내용은 몇 개가 있어? 구항의 내용은 몇 개가 있었다고? 2개가 있었다고. 세분화시켰을 때 2개가 있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하고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를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아닌 거죠. 그 부분에 X를 치면 되는 거죠. 이미 2개의 케이스를 다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지.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14번 문제는. 네. 이것도 뭐 흔한 형태는 아니고요. 별로 재미있는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법에 대한 어떤 애들의 지식이나 소양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읽는 문제라서 별로 이렇게 다시 활용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죠. 15번. 기역, 미음을 수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잘못된 점을 고쳐서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오랜만에 이제 다른 걸로 나왔네요. 문장이 나왔어요. 자, 문장에서는 문장의 짜임이라든지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묻는 단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뭐가 나온다? 문장 다듬기가 나온다. 문장 다듬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문장 다듬기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문장을 다듬는 이유. 문장에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를 묻는 문제야. 얘가 왜 잘못됐고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 자,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문장과 수정된 문장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 이거를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계속 왔다 갔다 읽으면서 거기서 달라진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 문장도 있고 고쳐진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친 것이 고친 이유가 적절한가 라고 하는 거, 제대로 찾았나, 제대로 얘기했나,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근데 2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듬은 되게 웃기네. 문장 다듬기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다듬은 적절성. 그 다듬은 상태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라고? 그냥 고쳐진 문장만 가지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수정한 문장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게 그 잘못된 점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된 점과 문장을 수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으면 잘못된 점을 이제 추론한 것도 틀리게 써놨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수정한 문장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중간에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1번은 영희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2번 임무는 여간 힘들지 않아. 하여튼 문제 없어요. 내가 이거 이제 다른 반에서 여간 힘들지 않아 이거를 거시기를 했는데 여간 힘들지 않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이과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예요. 이과 A형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라서 이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간 힘들지 않아가 힘들다는 거야? 안 힘들다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 여간 힘들지 않아. 힘드니? 힘든 거야? 힘든 거죠. 여간 예쁘지 않아. 이건 칭찬한 거니 아니면 욕한 거니? 칭찬이야 욕이야? 너는 진짜 여간 잘생긴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화를 내면 진짜 바보 되는 거죠.
여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적당히, 그럼 적당히 예쁜 게 아니니까 뭐예요? 완전 예쁜 거예요. 여간 힘들잖아. 적당히 힘든 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 힘든 거예요. 이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는 모이지 않았다. 자, 이거는 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저번에 관리 당국에게 항의한 게 효과가 있었다. 자, 이거는 에게, 부사어, 부사격 조사를 사용할 때 에하고 에게의 차이. 에는 어디에 쓰이고 무정명사에 쓰이고, 에게는 유정명사에 쓰이고. 그래서 나무에 물을 주는 거고 강아지에게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정명사에는 에를 쓰고 유정명사에는 에게를 쓴다. 그럼 여기서는 관리 당국은 무정이야? 감정을 느껴? 아니면 안 느껴? 안 느끼죠. 무정명사니까 에라고 해야 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한 문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되고요. 좀 더 공부를 한 학생들은 수정한 문장만 봐도 아, 얘가 수정되기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오류를 만들어 놨겠다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명령형 혹은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문장의 오류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자. 행복하자. 안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안 됩니다. 자이언티. 땡.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는 모이지 않았다. 이 문장은 주로 뭘 가지고, 중의성을 가지고 만들어나죠. 는이라는 보조사를 빼서 다 모이지 않았다. 즉, 한 명도 안 온 건지 아니면 일부만 안 온 건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 인물은 여간 힘들지 않아. 여간이라고 하는 부사가 쓰였으니까 이건 부사하고 서술, 부사와 서술의 호응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영희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넣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자릿수, 필요한 문장 성분을 이제 찾아내는 문장, 그 잘못된 문장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문장 다듬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오류를 만들어내는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기억이 안 날 거죠. 지난 시간이 2주 전이라서 지난 시간에 문장 다듬기 프린트를 줬어요. 기억나죠? 그거 이제 보시면 문장이 오류된 케이스,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거, 중의적 문장의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답지 나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그거 이제 빈칸으로 돼 있으니까. 제발 좀 받아갈게. 웃기는 애들이야. 정답지를 받아가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6번 고전, 이제 옛 한글 문법을 보게 되면요. 옛 한글 문법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개념 정리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물론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철 이어적기, 뭐 끊어적기, 뭐 동국정우식 표기, 방점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부채, 뭐 본래, 장차, 니라, 시리언을 뭐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너무 볼 거 없고요. 여기에서는 거기 그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번역 부분을 정확하게 매치시키면 돼. 그러면 니라 시리언을 이라고 하는 이것과 말씀하실 것이언을 비교해 보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세 국어의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선택지가 기니까 잘라봅시다. 중세 국어의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가로 해놓고요. 일단은 중세 국어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먼저 봅시다. 그럼 중세 국어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뭐가 있죠? 바로 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이걸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내려면 즉 니르다라고 하는 니르다라고 하는 것이 주체 높임이 없는 형태로 하나가 또 주어져야 돼요. 주어지면서 아 이거는 니르다와 니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 높이고 높이지 않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지 않고 그냥 애들 보고 아 이거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풀어라 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니라 시라고 하는 그 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실에서 시가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을 보시면 나의 보자
더하면이라고 해서 이것이 되면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의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객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문법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그냥 금방 알아요. 우리가 높임 선어말 어미는 뭐가 있죠?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손 선어말 어미에서 옵이 있는데 그 옵은 사극에서 가끔씩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즉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있다 없다? 없어. 옛날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가 있었어? 삽, 잡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서 공손 선어말 어미 옵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했습니다에서의 습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습니다는 이미 상대 높임으로 변한 거고 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손하게 얘기할 뿐이지 객체를 높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 이제 니네들이 그냥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거는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그 부분에 X를 그으면 되겠죠.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중세국어의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객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음. 이건 맞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마찬가지로가 틀린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5분 정도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